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 박탈 분노연합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그 우리 사회에 예. 이 계층 계급에 따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고. 무시하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거의 보편화돼 있는데 뭐 우리나라 사회가 뭐 귀족 양반이 무너진 지가 한참 됐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뭐 신분 사회를 인도처럼 가졌던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 60년대 이후에 이제 사회 경제 성장에 따라서 예. 뭐 과거는 이제 지주가 그런 역할을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제 상류층이다. 또 없는 사람들은 하류층이다.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 법이 바뀌어가 예. 일정하게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셜 믹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같이 섞여 산다고 일정하게 면적을 분양을 하도록 그러니까 임대를 하도록 분양 면적이 있지만 그의 몇 프로는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네, 법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등장이 해서 예. 그 뭐 애들끼리 놀지 말아라 하든지 학교에 가서 반을 따로 편성해 달라 하든지 또 더 나아가서 뭐 그 분양 받아온 사람들과 임대 온 사람들 사이에 백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 선관기도 따로 하고 그래서 같은 동에 보면 층을 이제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4층에서 10층은 임대, 11층에서 29층은 이제 분양. 그래서 한 아파트 밑에 층에는 임대고 뭐 위에는 이제 분양이다. 그래서 서로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이런 게 있는 게 저는 이제 오늘 기사를 처음 봤었는데요. 이게 참 저도 이게 일종의 어떤 우월의식. 우리는 어떤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우월하다. 그런 어떤 과시욕 내지는 어떤 우월감 이런 반로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적폐라고 보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자신이 지금 어떤 처한 신분이 어떻든 노력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모여가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고 또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작은 부분일수라고 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 위축되고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또 차별을 받고 없인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자존감도 상실하고 이런 게 다 저는 어떤 국가 경쟁력을 깔아먹고 나쁜 사회로 가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 이런 게 적폐죠. 이런 걸 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걸 나는 무슨 뭐 지금이 무슨 뭐 신분제 사회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집이라는 게 예. 신분을 상승하잖아요. 상징하잖아요. 부를 예.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집이 어디고 묻잖아요. 항상 헤어질 때. 예. 그게 동네에 따라. 그거 내가 어디 사는 거를 뭐 왜 묻습니까? 그렇죠. 근데 묻는 이유가 뭐 때문에 묻겠어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 되는 사람인갑다. 그걸 알고 싶어서 항상 집이 어디냐 묻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우월 의식이라든지 뭔가 나누는 그런 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저는 계속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남에 저 한전 부지 지금 현대차가 뭐 10조 넘게 주고 사가 그렇죠. 이 죽을 쓰고 있는 저 한 아직 개발 못했습니까? 아직 착수는 못했죠. 예. 그래서 저 부지에 예. 저걸 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저기에다가 광범위한 강남 한복판에 임대 청년 주택을 지어버려가 맞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예. 교통 좋은데 삼성역 바로 옆에 예. 거기에 저렇게 임대 주택을 하는 사람들이 살면 그야말로 예. 강남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뒤섞여서 사는 것도 경험해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섞여 살아야 서로가 일자리도 찾고 맞습니다. 좋지 않아요? 예. 근데 저런 거를 땅을 팔아가지고 재벌들한테 줘버리는 걸 보고 내 참 이 사회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연남동에 이 철도부지도 뭐 연남공원인가 하는 그것도 내가 저기에도 청년주택 지어야 된다고 청년주택. 주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먼저지 문제인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건 거짓말이지만 많이 들어본 사람이 먼저지 공원이 먼저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땅이 놓으면 그 땅에는 없는 사람들도 살게 해서 그렇게 해야 소셜 믹스지. 아니 부자 동네에 그 부자들 아파트 사는데 의무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일부 낀가 넣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마음에 그야말로 멍이 들면서 사는 애들 학교 다니는데도 멍이 들고 이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상 지금 21세기에도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사실상 어떤 이제 신분제 사회 비슷하게 계층이 이제 나누어져 있고 그걸 또 국민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저력이 그런 부분 계층 이동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뭐 못 사는 동네에 있더라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이게 저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저력이라고 보고 저는 그러한 저력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자꾸 이런 걸 없애려고 이런 주제도 저는 굉장히 이제 좋다고 봅니다. 어떤 이제 사회 운동 차원에서 자꾸 이런 걸 인식을 바꾸고 사람들 의식이 남 비교하고 이러한 문화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조금씩 저는 변하는 게 모이면 큰 뚝이 터지듯이 어떤 큰 변화의 물결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에세이에 보면 예.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여학생이 뭐 이름을 칠판에 적어놓고 놀렸는데 그 여학생이 의외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왜 저러나 했는데 그 여학생이 부라쿠라고 하는 일본의 부락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뭐 일본의 소 잡는 사람 또 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있었어요. 일본에는. 그래서 거기에 출신이라 그러면 그게 평생 따라다녔어요.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랬어요. 좋은 곳이처럼.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출신의 이 여학생인데 자기가 놀렸으니까 그 여학생이 충격을 훨씬 많이 받아서 그렇죠. 자기가 깜짝 놀랐다. 자기는 그런 존재도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일본에는 뭐 그런 실제 신분 격차가 있었는데 한국은 뭐 1900년대 초에 뭐 이시조선이 무너지면서 신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사라졌지요. 물론 부의 격차는 있었지만은 근데 요즘 뭐 돈 좀 가지고 이 산이 안 산이 이렇게 폼 잡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게 저는 이제 좀 웃긴다고 봐요. 예, 그 이제 사회가 예전에는 뭐 60년, 70년,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년대 중산층이 이제 두터웠지만 60, 70년대는 어떤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격차, 어떤 이제 신분 계층, 뭐 이러한 어떤 이제 차이에서 오는 차별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다면 요즘은 이제 계속 나라가 발전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양극화가 되면서 예전에 그러한 어떤 나누고 우월감을 느끼고 뭐 그러한 좀 안 좋은 그런 인식들이 또 계속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이 중산층이 두터워졌다잖아요. 88 올림픽하고 90년대 그렇죠. 되면서 한국이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전성기였죠. 시기가 됐고 그래서 음악도 그때 음악이나 영화나 문화가 그때 두터웠다. 지금이 그만큼 못 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답하라 뭐 1988이니 응답하라 1994니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가. 그런데 지금 이제 갈수록 그때보다 더 못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부분에 그럼 앞으로 다시 사람들의 이 계층차가 재산의 바탕을 둔 계층차가 발생을 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양극화가 그렇잖아요. 결혼도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부모의 돈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가난이 대물림 가난이 대물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이제 신분이 해소되다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이제 중산층이 다 붕괴돼 가면서 서민입니다. 서민이 아주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상층들이 남는 이런 사회로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사회에서 미국 같으면 흑인을 갖다가 비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받는 제재가 매우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이런 신분 격차를 갖다가 이렇게 해소하는 이 부분을 적어도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회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해버려 가지고는 그렇죠. 이거는 조장하는 거죠. 뭐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여쭤보고 싶은 소장님 학번이 83학번이죠. 네. 그러면 그때 등록금이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 네. 한 보름만 해도 등록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 내가 대학 등록금이 보니까 한 105만 원인가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일당이 뭐 한 5만 원 이랬으니까 진짜 한 달 하면 등록금 그때 일당 5만 원은 안 됐을 건데 하숙비가 그때 10만 원, 11만 원 했어요. 아니요. 그때 막노동 일당은 아무 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 셌어요? 많이 오르지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오르지 않았는가요? 예. 그때 기사가 그랬더라고요. 그때 뭐 한 보름 일하면 등록금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대조를 해서 직장에 가면 그때 아마 월급이 한 30만 원, 40만 원 사이였을 거예요. 예. 예. 짜장면 값이 한 그때가 150원? 100한 7, 80원 정도. 그때 그럼 소장님 다니실 때는 뭐 등록금 때문에 막 뭐 사회 문제가 되고 뭐 그런지는 않았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뭐 등록금 때문에 부담된다 뭐 이런 식이 있었나요? 우리 때도 시골에서 대학을 이렇게 애들을 보내려면 소 팔고 뭐. 그때 우골탑이라고 예. 그랬지요. 그래서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 수입이 낮았기 때문에 예. 그때 사실 등록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요즘보다. 체감적으로 느끼게. 예, 그 월급 대비나 뭐 이런 걸로 보면 그때 100만 원이 하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우리가 이 대학교를 시골에서 있는 애가 서울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려면 그때 유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학인데 예. 이제 문제는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용돈 예. 또 학비 이런 걸 내려고 하면 예.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도 서울대학교에 보면 서울의 부자들이나 지방의 부자들 애들이 많았어요. 걔들은 놀거나 어울리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리고 이제 운동권은 운동권대로 문화가 다르고 또 시골에서 올라와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대학 다니는 게 고생이지. 대학에 잠깐 왔다가 하고 왔나 일하러 가야 돼. 알바를 간다든지 뭐 일하러 오후에.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대학을 이야기하면 대학이 고통스러울 거야. 그때도 참 그때 똑같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도 보면 뭐 부잣집 애들은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도 허구한 날 뭐 여학생하고 놀러 다니고 그때도 자가용 끌고 다니고 반포에나 이런데 아파트 얻어가 지방에서 거기에서 부모가 사준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대 다니던 이런 또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도가 공정했으니까 뒷구멍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은 서로 안 했죠. 없었겠죠. 네, 그런 거는 서로 없었죠. 뭐 공부를 잘했구나 이런 집에서 뭐 그렇죠. 과외를 시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그 미국에서도 지금 이 입시 부정하고 그 다음에 학자금 빚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학에 갈 필요가 있냐 해서 미국 대학 교육이 큰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학 진학률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때 그 기억납니까? 얼마 전에 한 흑인 이 금융업계 CEO인 사람이 한 대학교에 가가 이 졸업식에 축사를 하면서 이 학자금 빚은 내가 다 낼게 갚아줄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약 500억 가까운 빚을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기본 1억 이상씩은 학자금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반 대학은 그렇고 일반 대학이 아닌 뭐 로스쿨이나 의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비싸죠. 엄청나게 MBA나 이런 데는. 그래서 대학을 나와봤자 미국에 받는 돈은 몇 년째 안 오르고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빚을 1억 2, 3천만 원 기본 지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빚을 30대 중반이 돼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년 이상 이 학자금 융자를 연체해서 못 갚는 사람이 510만 명에 그 돈이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1억 달러가 1,2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00억 달러면 상상이 안 되는 돈이 미국 학자금 부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뭐냐면 로스쿨입니다. 예. 로스쿨이 이제 로스쿨 만든 예. 이제 세력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로스쿨은 그 뭐 장학금이 잘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 이제 장학금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등록금이 1,000만 원인데 네. 한 50만 원만 장학금 주고 그건 장학금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장학금 예. 주고 있다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로스쿨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자금 대출을 예. 많이 받는데요. 로스쿨 예.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고시 공부 5년 하는 동안 또 돈 들어가지 수험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다 하면 뭐 한 2, 3회 빚져가지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합격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져 버리면 그것들은 완전히 그냥 이제 빚더미를 그렇죠. 아주- 그리고 지금 그 로스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하는 로스쿨 출신들도 이렇게 이제 빚더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자금 융자는 미국 사회에 엄청나고 심지어 또 최근에 미국의 시험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 SAT라고 부르는 거 동네별로 시간을 더 준다는 거예요. 시험 시간을. 그래서 시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예. 이 부유한 백인이 많은 공립고등학교에 예. 이 특혜 예. 미국에는 고등학교도 전체 전국에 서열이 다 있더만. 아, 그래서 뭐 팔로알토 같은 옛날에 안철수가 예. 그 잠깐 살던 그런 동네는 고등학교가 미국에서 거의 최상층이지. 미국은 뭐 경쟁을 중시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동네에는 대학들이 특혜를 또 더 많이 주고 그렇죠.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을 대학들이 다 넣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미국의 대학의 그 입학 비리가 크게 터졌잖아요. 예. 미국 상류층들에.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은 많고 직장은 별로 없다 보니까 대학 나와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청소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이 한국의 대학 졸업자보다 더 불행하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을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은 예. 그야말로 뭐 아이비리그 대학의 좋은 과나 뭐 이런 데지 예. 나머지 뭐 사람들은 예. 대학을 나와도 그냥 허접한 데 취직하거나 대학 나와도 직장이 없이 전전하다가 예. 그냥 노동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대학이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등록금도 비싸고 뭐 어떤 그런 이제 대졸자들의 어떤 취업 열악한 취업 환경 이게 사회적 문제임에도 어쨌든 비즈니스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뭐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제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업이라는 게 꼭 대학을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뭐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는 저는 않다라고 보고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기술을 배워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나마 미국은 괜찮은 게 이제 대학 진학률 한 40%밖에 안 되고 한 60%는 근데 제 후배도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후배 얘기들을 보니까 거기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취업하거나 기술 배워서 해도 이제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70% 80% 가까이 대부분 다 대학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직업이라는 게 다 그 대졸자들을 맞춤형 직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저는 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대학을 나온다고 다 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의 과별로 네. 또 월급 차도 엄청나고 아, 또 어떤 과들은 아예 나와봤자 취직도 안 되고 예. 또 학교도 중요해요. 미국만큼 학벌 사회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대학 나왔는가에 따라가 네. 직장에 취직하고 못 취직하고 확실하게 갈려버려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지방에 무슨 저 켄터키나 뭐 와이오밍이나 네. 뭐 이런 거 영화에 보면 그런 시골 동네에서 보면 뭐 친구가 나는 대학 간다 하니까 좋겠다. 뭐 나는 뭐 남는다 이러면 이제 네. 대학 안 간다 소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이런 세계에서 교육으로 이 강대국이 된 나라에서도 네. 대학 교육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이 그렇죠. 정말 이런 이 신분차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입시제도의 지금 문제점 그렇죠.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전교조가 예, 예, 지금 보니까 예, 요즘 또 시끄러워요. 예, 왜 전교조가 시끄럽는가 하니까 지금 이 전교조가 내년에 그 세계 노동기구 총회가 이제 있는데 ILO, 거기에 이제 ILO 총회 전에 예, 전교조가 이제 법 외의 노조가 예, 이제 아예 이제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려고 예, 지금 이렇게
정교조가 방침을 정하고 민노총하고 세게 미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과거에 처음에 정교조가 만들어졌을 때는 네. 그때는 이 학교들이 예. 우리 초중 고등학교들 뭐 예. 대학도 그렇지만 좀 부패한 일이 많이 있었죠. 뭐 촌지라든지 네, 존지부터 시작해서 체벌이라든지 뭐 학교에 좀 부당함 이런 예. 것들이 좀 있었던 건 맞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도 무슨 뭐 선생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거나 선생이 가해를 하고 아, 예. 그 뭐 다음에 학교 내신 시험에 들어갈 성적을 선생이 과외를 하면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100점이죠, 뭐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때도 있었어요. 그 험한 전두환 시대에도 선생이 과외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내신을 장난치는 일도 그때 있었고 뭐 서울대 반인 이런 걸 만들어가 부모한테 얼마씩 내라고 그렇죠. 예.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정교조가 만들어져서 학교에 참교육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초원지 약간은 아파트도 하고, 예. 도움이 됐겠지만은 이제 반대로 정교조가 세력화하면서 이제 학교 개혁은 뒷전이 되고 거대한 정치 조직이나 예. 또 특정 이념을 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조직으로 바뀌어버리고 예. 학교 안에서 있는 또 조그만 이권 선생들이 보니까 뭐 선생들도 다 선생이 아니라 부장 교사도 있고 뭐 그렇죠. 직책이 예. 있더만요. 예, 있죠. 그래서 그 선생들을 그런 뭐 보직 교사들 예. 그런 부분을 정하는 이권 또 학교를 견제하는 이권 예. 뭐 이런 쪽으로 정교조가 지금 변질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특별히 정교조가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이 학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히려 폐단이 더 크죠. 패단이 더 크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정교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학부모들 30, 40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치 성향을 분류하자면 좀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학부모들조차도 정교조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 이제 정교조를 신뢰를 안 하죠. 신뢰를 안 하고 문제가 뭐냐면 정교조는 교사이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어떤 헌법적인 의무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한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이 이제 학교에서 계속 정치적인 예. 특정 이념에 매몰된 그러한 정치 선동을 계속 하고 있고 예. 그 폐해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애들은 그 인격이라든지 정치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애들은 스폰지거든요. 선생님이 말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이나 인격이 형성되기 전인 고등학교까지는 중립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키고 이제 대학 가서는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가질 수 있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정교조는 그걸 지키지 않고 초중고 교실에서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특정 이념에 매몰된 얘기들 말 그대로 선동이죠, 선동. 계속 하고 있고 북한 찬양하는 발언이라든지 또 어떤 보수 정권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라든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정교조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신뢰를 많이 잃었죠. 정교조 지지하는 학부모라든지 국민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한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탄생을 하니까 예. 고등학교 선생이 한 일주일을 수업 시간마다 욕을 하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었는데 예. 좀 해도 너무하더만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야. 또 예.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날 예. 선생이 애들한테 학교에 그 텔레비를 틀어줘서 예. 탄핵이 결정되니까 애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이 적어도 학교에서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정교조가 법의 노조인데 예. 이 정교조와 단체 협약을 맺은 학교가 인천교육청 산하에 지금 굉장히 많아서 많죠. 교육청에서 이행 현황을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법의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불법이구나. 불법 노조와 어떻게 학교가 단체 협약을 맺어요? 예. 그리고 제가 참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에 남았던 얘기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 사태 때 예. 이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교사가 환호를 하고 학생들이 환호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나마 의식이 있는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러는데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참 인상에 이제 남았었는데요. 전교조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념적인 부분, 어떤 특정 이념에 매몰된 그런 정치 투쟁을 하는 집단이라는 부분 이전에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의 노조가 아닙니다. 노조가 아니면 공무원인 교사가 이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노조여야만 교사들이 여기 가서 활동을 해도 뭐 월급도 나오고 또 이제 그 근무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조가 아닌데 지금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 좌파 교육감들이 교사들을 여기 파견하고 있는 겁니다. 정립을.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금 불법이 막 자행되고 있는데 전교조는 이제 안하무인이죠. 자, 그래서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감이 전교조라 해서 법의 노조한테 학교들이 단체 협약을 맺었냐 말도 안 되는 확인하려고 그래서 학교들이 제출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난무한데 저는 한국당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진작에 교육 관련 법을 개정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이념이든 선생이 애들에게 이념을 그렇죠. 그렇게 보수든 주입하려고 진보든 했을 때 그때는 실형을 때려버렸어요. 선생 자격을 박탈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치를 말하면 저도 그거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육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면서 이 방송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교사들은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어떤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에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얘기들, 어떤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한다든지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교사는 진짜 실형을 때려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려요. 네, 정치 성향을 강조하거나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교사가 언급을 하거나 아예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기술적인 내용을 빼놓고는 그렇죠, 정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서 이걸 어기는 교사들은 그야말로 바로 교사 직책을 박탈해버리고 그렇죠. 또 전교조라는 단체도 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순간에 그건 교사라는 부분은 특수한 노조 취급을 해야 돼요. 공무원처럼. 교사에게는 이런 정치적 발언을 이 노조일지라도 못하게 하고 그냥 순수한 교사의 권익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게 허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학교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이 됩니다. 어떤 교사는 막 무슨 보수 욕을 하고 또 어떤 교사는 진보 세력 욕을 좌파 욕을 하고 하면 아예 정치장이 돼 버려가지고 애들이 이제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소장님 말씀 100번 공감하고 이건 법제화 해가지고 그냥 이제 요즘도 애들 스마트폰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이제 정치 현안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체정하듯이 뭐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 정교조, 공무원, 군인 적어도 국민들한테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저희가 땀 흘려서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 특히 연금들도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혜택 받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직종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낼 경우에 어떤 행태로든 자격 박탈하고 형사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이제 뭐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옳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 애들에게 아직 어떤 정체성이나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애들에게 그런 특정 어떤 이념을 주입을 하고 강요를 하고 선동을 한다는 것은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는 꼭 한번 밀어붙여 가지고 관철을 관철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또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지금 그 서울과기대 교수아들이 뭐 A 플러스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줬어요. 아버지 학교에 아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 이제 서울 과기대 교수가
그 자기 아버지 다니는 학교에 편입을 했대요. 또 편입을요? 자녀가 했고 그 자녀가 듣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과목 담당 교수가 동료 교수인 거예요. 아버지 동료 교수. 그래서 그 동료 교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이 발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시험 문제랑 자료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동료 교수한테 자료랑 학습 자료랑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자식한테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그 시험지를 보고 딸딸 외워가가지고 이제 뭐 A 플러스를 받은 사건이고 사실상 이제 숙명여고 대학판 숙명여고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크게 보도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일비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요것도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다고 해서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 수천 마리가 있듯이 수만 마리가 있듯이 요것도 이렇게 이것도 전수조사해가지고 이것도 좀 상피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학에 다니면 아들은 그 대학에 못 가게 한다든지 그렇죠. 자식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보다 더 허술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래도 어떤 입시라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이제 큰 제도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조심하는 게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 자율이니 뭐니 하면서 뭐 자기 멋대로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입시 비리보다 훨씬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만연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피제도 상피제고 학점 주는 것도 어떤 취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평가 요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가 이제 어제 또 유은혜 장관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어제 뭐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숙명여고 그거는- 사건이 예, 그건 2부에서 우리가 2부에서 이야기할 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교육부에 나서가지고 공정한 학점을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도 이런 이제 학점 체계도 전 대대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학점도 문제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학교의 유력 교수라면 네. 자식이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예. 들어갈 때도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아요? 지금 입시 제도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나 보는데요. 그렇죠. 예. 제가 요거는 그 자료 화면으로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 이제 최근 아닙니다. 요 몇 년 됐는 건데 그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읽어드리면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형 혹시 연세대 수시 접수하면 연락 주세요. 저희 집사람 입학 사정관인 거 아시죠? 후배 득점 보시죠. 출장 잘 다녀오세요. 여기서 보면 자기 집사람이 입학 사정관이라고 이제 원서 냈으면 애가 누군지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입학 사정관인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득을 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 수시라는 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학 그리고 뭐 사회 지도층들, 특권층들, 뭐 교수들 또 이제 좀 힘 있는 뭐 교사라고 해야 될 거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입학 사정관 하나 알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제도였습니다. 실제 뭐 상당수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순수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우리 사회에 보면 그냥 교수가 아니라 설치고 다니면서 온갖 인맥을 쌓고 또 자기가 사회 지도층이냐 하는 교수들도 조국 같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교수들이 만약에 자식을 대학에 보낼 때가 된다면 그렇죠. 그 연락하죠.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냐 하면요.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점수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뭐 300점인데 이 학생이 250점 맞았는데도 합격했다. 이건 부정이라는 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죠. 근데 이제 수시라는 제도는 다양한 분야 그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뭐 봉사 활동을 얼마나 잘했나,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잘했나 이런 다양한 걸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아도 합격했을 때 내신 성적이 낮은데 왜 합격시켰어요 그러면? 내신 말고 다른 거 보니까 잘하더라 라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개입될 소지가 아주 큰 거죠 수시라는 제도. 예, 그래서 지금 충분히 그럴 소지들이나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대학 입시를 고치든지 아니면 이 자식이 아버지가 같이 있는 대학에 가게 될 때 또 뭐 이거 외에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서로 끼리끼리 입학 등을 부탁할 수 있는 지금 소지가 부패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입시제도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회가 이 아버지의 신분에 의해서 자식의 신분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확률이 점점 더 커지는 맞습니다.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맞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